육장에서 몸에서 분리되는 경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일 같은 임사체험의 몇몇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궁금하기 쉽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때때로 인생의 일부분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큰일을 치르거나 삶이 급격히 바뀔 때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임사체험에는 이해가지 않는 특징들도 있다. 과학사에서 토마스 코는 과학의 발전은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될 때 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을 했다. 나는 임사체험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바로 그때 셀러번이 나에게 등장했다. 내 삶에 등장했다. 흰수염을 기른 55세의 트럭 운전사 엘은 어느 날 저녁에 내가 커네티컷 대학교 임사체험자들과 임사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모임에 나타났다. 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에 모임 내내 입을 떼지 않고 앉아 있었다.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말에 가끔 미소를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흰수염을 기른 55세,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말에 가끔 미소 짓다가 모임이 끝날 무렵에 나는 그에게 새로 참가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눈시울을 지으며 다음번에 이야기할게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가 내게 다가와 다음날 사무실에 나를 만나러 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약속 시간에 운전사 제복을 입고 나타난 엘은 주저없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어느 월요일 아침에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차 관리자가 구조대를 불렀어요. 그들은 나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들이 문제를 파려고 심장을 검사하는 동안에 내 심장의 주요 동맥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러나 얼굴에 계속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다.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약간 현기증이 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의사가 최소한 내 간성 동맥 중에 하나가 막혀서 곧바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소리에 서명하고 내 아내를 불러서 설명해 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급히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사정간성 동맥 우회수를 했죠. 그때 나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놀랐겠네요 라고 말했다. 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건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들어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누워있었어요. 하늘색 천을 덮은 수술대 위에 말입니다. 가슴을 절개해서 흉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흉곽 속에 있는 내 심장도 보였습니다. 몇 분 전에 어떻게 수술하려는지 내가 설명해준 외과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가 날아가려고 애쓰듯이 팔을 헐떡거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물었다. 엘은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팔꿈치를 흔들면서 어떤 동작인지 보여주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다. 외과 의사가 수술한 실 한복판에 팔꿈치를 그렇게 흔든다고? 어깨에 몸담은 동안에 그렇게 하는 외과 의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다. 심지어 드라마에서 그런 의사를 본 적이 없다. 의사가 하는 일은 그가 직접 보았다기보다는 전신마취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꾼 것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눈살을 찌푸렸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천천히 말했다. 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알아요. 나한테도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의 오른쪽 하늘의 시선을 노렸다. 그때 망토를 걸친 인물이 따뜻한 기쁜 평화의 사랑으로 가득 찬 느낌으로 휩싸인 채 빛나는 것으로 내게로 다가왔어요. 행복감이 솟아오르면서 기쁘게도 그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어머니가 37살이고 내가 겨우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나는 이제 50대가 되었고 보자마자 어머니가 정말 젊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 외과 의사에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 곁을 떠나서 외과 의사에 내려갔어요. 내 심장 왼쪽에 외과 의사의 손을 올려놓더니 내게 돌아왔어요. 외과 의사가 날아가는 벌레들을 내쫓으려는 듯이 팔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엘은 잠시 입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땠어요? 나는 말을 유도했다. 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그에게 말을 시킬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애쓰면서 말했다. 다행히 내가 뭔가를 생각해내기 전에 그가 계속 말했다.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이웃에 사는 소년의 암이 걸렸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다시 말을 멈추더니 입술을 핥았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말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에게 어떻게 설명을 시켰어요? 나는 말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 알겠어요. 잠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누군가와 상의할 수도 있고요. 이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처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하지 않죠. 자기는 다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재미있는 남자와 결혼했지 그 이야기 예언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고 해요. 나는 제안했다. 다음날 임사 체험 모임에 아내와 함께 오는 것은 어떤가고. 체험자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당신은 그런 사람 중에서 오늘은 사실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애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내는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아내는 나에게도 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그 체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한다면서 그런 건 잊어버리고 현실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해요. 엘이 인생을 바꾸는 심오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수술실에서 보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수술실에 있었던 의사나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외과 의사가 퍼득거렸다는 그의 환영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엘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는 물론이에요. 당신은 아니지만 며칠 후에 병실로 회진을 왔을 때 물었어요. 왜 수술실에서 날아가려고 쓰는 것처럼 팔을 벌떡거리냐고 물었죠.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글쎄 당황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묻기도 했고요. 저는 천장 쪽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기 위에서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 의사가 뭐라고 말했나요? 아주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는 내가 제대로 수술한 게 틀림이 없군요. 그러니 당신이 아직 여기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A의 이야기를 그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서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과 의사의 반응에 대해서 듣자 내 넥타이에 묻은 얼룩을 보았다고 오기던 홀리가 떠올랐다. 불편해하는 외과 의사의 마음에 내가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서는 감정이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휘말려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 일에 대해서 외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나는 물었다. 엘은 그러세요. 내가 그와 병원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 기록, 열람서 등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해요. 물론이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애를 수술한 의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엄격하고 아주 평판에 좋은 심장외과 의사였다. 수술실에서 응담할 만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만나겠다고 했고 엘의 현재 상태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했다. 정말 놀랍게도 그는 엘이 말한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일본에서 수술 훈련을 받을 때 미국 외과 의사에게는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습관을 익혔다고 했다. 손을 씻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멸균 장갑을 낀 다음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오염물질을 옮길지도 몰라 손을 대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서 조수들이 수술 준비를 모습을 지켜보면서 멸균 가운을 입은 자기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 실수로 뭔가를 만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 대신에 팔꿈치를 이용해서 여러 물건을 가리키며 조수들을 지휘한 것이었다. 외과 의사와 이야기 나누기 전에는 외과 의사가 팔꿈치를 퍼득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엘의 말이 꿈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그 모든 장면을 보았다는 엘의 주장을 외과 의사인 그는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었다. 외과 의사는 어깨를 쓰겠다. 그는 우리 가족은 불교 신자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엘이 완전히 마취되기 전에 팔을 벌떡거리는 의사를 보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의사가 팔을 벌떡거릴 때 수술실에서 다른 것을 무엇을 보았느냐고 엘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이 절기되어서 열어젖혀 있고 다른 두 외과 의사들이 그의 다리를 서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심장이 있으니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작거릴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리둥절했다. 사실 그때 외과 의사들은 심장 간상동맥 우회술에 필요한 혈관을 다리에서 떼어내고 있었다. 자세한 얘기를 들으니까 엘이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서 팔을 벌떡거리는 심장외과 의사를 지켜보는 게 확실했다. 뇌를 완전히 마취하고 눈을 테이프로 감아놓았기 때문에 눈으로 그런 이상이라던 행동을 볼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마취 상태로 있으면 눈을 깜빡거릴 수 없으므로 환자의 눈이 건조해질까봐 실제로 테이프로 감아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엘의 경험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몸에서 분리돼서 세상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임사 체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엘만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제이는 첫 아이를 출산하던 23세 때 임사 체험을 했고 제이는 자신의 몸에서 분리돼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출혈로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혈받을 내 혈액형 B를 구할 수 없어서 간호사들은 당황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 한 간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육체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수술 천장에서 내려다보며 의료진에게 어떤 몸이 젖지 않은 것을 지켜보았어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의사가 도착해서 조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의료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의료진이 아기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작은 병원이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는데 한참 후에 물어보니 너무 초조해서 한두 대 피우셨다고 인정하셨어요. 수술실로 돌아오니 아기 상태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내 상태는 그렇지 않았고요. 제인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안내인도 만나고 안내인은 제인에게 때가 되지 않았다고 제인의 몸이 쇼크 상태에 빠졌지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다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콜린은 아이를 낳은 후에 출혈을 한 22세 비슷한 체험을 했다. 보통 의식을 잃었는데 그 다음에 의식을 되찾았는데 전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피투성이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창병한 몸이 나르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분이나 걸렸어요. 내 의식의 한 지점 한 천장 근처 어딘가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는 방에서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간호사와 의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 불쌍한 젊은 여성을 되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산부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너무 늦었고 사실상 내가 죽었고 이젠 끝나기 때문에 무슨 시도든지 소용없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단지가 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마취과 의사 몇 분은 목숨을 구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뭐든 해야 해요 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그리고 그는 간호사들에게 수혈하라고 재촉했고 말 그대로 산부인과 의사를 수술팀에 억지로 합류시켰어요. 두 사이의 역설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와요. 의사들이 그렇게 거친 말을 그것도 간호사들 앞에서 내뱉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내 육체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몸에 온갖 장치 연결되어 있었고 한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 마취과 의사였어요. 나는 그를 금방 알아보았고 목숨을 살려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내가 그 말을 해서 놀란 것 같았어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수술실에 있었고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장면을 지켜보았는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가 주고받는 거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워하더군요. 그리고 기억나는 다른 모든 걸 이야기해보려고 재촉했어요. 내가 모든 이야기를 끝내자 내 말에 심하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전에 담당했던 몇몇 환자도 그런 임사 체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요.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마취과 의사가 임사 체험을 인정한 게 큰 힘이 된다고 콜린은 말했다. 콜린은 자신이 경험한 게 진짜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일상 경험보다도 더 진짜 같았다. 그런 경험을 감각이나 꿈으로 치부하지 않는 의사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녀에게는 중요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임사 체험을 무시하면 체험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화나고 우울해지고 인간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임사 체험자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임사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런 체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면 환자들은 존중하고 이해받았다고 느꼈다. 내 연구 보고서에 참여한 체험자들의 80% 이상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절반만 제인 콜린처럼 실제로 자기 몸을 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에서 관찰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체험자가 멀리서 자기 몸을 내려다보고 깜짝 놀란다. 처음에는 자기 몸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체험자들도 많다. 어떤 체험자들은 자기 몸을 알아서 보지만 그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어떤 체험자들은 죽은 듯이 자기 몸을 보고 놀라기 전까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가 면담한 체험자들은 육체에서 분리되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느낌을 보통 고통스럽지 않게 표현하고 순간적으로 표현했다. 임사체험 중에서 육체에서 분리돼서 세상을 보았다는 기록은 이전에도 있었다. 포도선 국인 발견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 알렉산더 오거스톤 경은 1900년 보전쟁 중에서 장대보살을 입원했던 56세에 임사체험을 했다. 그는 임사체험 중에서 단독에서 몸에서 분리되었던 경험을 설명했다. 정신과 몸이 두 겹이고 어느 정도 분리된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먼 가까이에 있는 무기력한 덩어리로 의식했다. 나는 나에게 속했지만은 아니었다. 내 문 옆에 놓인 차가운 덩어리, 그때 떠올린 건 내 몸이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까지 나의 정신이 자주 내 몸을 떠났다. 그 다음 급히 몸으로 빨리 들어가서 눈들을 내며 합쳐지고 내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주고 말하고 돌봐주었다. 정신이 다시 몸으로 분리될 때 이전처럼 방황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죽음이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종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정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다. 뭔가가 다시 누워있는 몸을 건드릴 때까지 내가 점점 더 거부감을 느끼며 몸으로 다시 빨리 들어갈 때까지 어둠컴컴한 하늘에서 무심하게 돌아다니면서 만족해했다. 배회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내가 그 물의 벽들을 깨뜨려 볼 수 있다고 느꼈다. 벽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투명하게 보였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영국 무대의 불상은 왜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같은 병원이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었던 그는 심하게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천으로 덮고 신발을 벗은 채 조심스레 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몰래 조용히 움직였다. 그 뒤에 여자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모두 내가 말한 그대로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오거스톤이 육체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말은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몸에서 분리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뇌졸중이 뇌를 서서히 덮칠 때 관찰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뇌졸중을 겪은 첫날은 엄청 달콤소살하게 기억한다. 육체의 경계에 대한 나의 인식은 더 이상 피부가 공기와 만나는 지점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나는 마치 비행기에서 빠져나온 효정 같은 느낌이었다. 거대한 고래가 조용하고 행복한 바다에서 미끄러지듯이 내 영혼의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러게 육체적인 경계가 없어지는 느낌은 육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보다 더 즐겁게 했고, 여기서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내 의식이 달콤하고 평온한 흐름 속에 있을 때 거대한 내 영혼을 내려놓는 작은 세포 조직 안으로 절대 구겨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몸에서 분리된 후에 주변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임사 체험자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그저 임사 체험자들의 상상이거나 또 일어났으리라는 짐작되는 일들을 여행에 알아맞힌 것이 아닐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많은 체험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심장박동이 전개되었다 같아서는 환자가 소생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임사체험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이야기를 비교 조사한 연구가 둘이 있다. 심장병 전문가 마이클 세범은 임사체험자가 예상과가 일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들의 태어난 과정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에 심장박동이 멈췄다가 태어났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환자는 무화고난 부분이 많은 설명을 했다. 중환자실 간호사 페니 사토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5년 동안 연구해서 세범이 찾아낸 사실을 똑같이 확인했다. 마이클 세범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페니 사토리 연구에서도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몸에서 분리되는 체험을 한 환자들은 소생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던 환자는 소생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와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임사 체험 후에 무의식 상태였을 때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담을 교수 젠 홀더는
임사체험 중에서 육체에서 분리돼서 인식한 일에 대해서 기록 93건을 검토했다. 홀드는 그 기록 중에서 92%가 완전히 정확하고 6%는 조금 어긋났고 1%만 완전히 어긋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육체에서 분리돼서 본 것이 정확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머리를 그을적이게 된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힐리엄 제임스가 100년 전에 쓴 글이 생각난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법칙을 뒤집어버리면 까마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지 말라. 그저 까마귀가 한 마리가 하얗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임사체험 중에서 육체에서 분리된 채 본게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니 임사체험을 그저 한각 정도로 치부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임사체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준다 한들 그들의 주장은 여전히 그 일을 되돌아오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무의식 상태일 때 육체에서 분리돼서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통제된 실험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1990년 이후에 실제 임사체험 중에서 육체에서 분리되어 인식한 게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6건 발표되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예상치 못했던 것이 보이도록 놓아두었다. 연구자들은 보통 병원의 중환자실과 관성동맥 집중치료실로의 응급환자실 위쪽에 이런 물건을 놓아뒀다. 환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지만 육체에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환자실 안에서 뭐든지 특이하거나 예상치 않았던 물건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이수차례 연구를 통해서 임사체험을 하면서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한 환자는 12명뿐이었다. 환자 12명 모두가 이상한 물건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임사체험한 환자들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어릴 때 의학 드라마를 보면 심장 박동이 멈췄던 환자들 대부분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제때 병원을 찾았더라도 심장마비를 겪고 다시 일어나는 환자가 생각보다도 드물다는 사실을 의대에 입학한 후에 알고 무척 놀랐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자기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가 되살아날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계획했다. 저희에게 간절하면 통제하는 상황에서 심장박동이 멈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다. 위험한 심장 부정맥이 잦아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위험이 무척 큰 환자들이었다. 이런 환자들은 종종 심장외과에 와서 수술로 가슴에 작은 장치를 넣는다. 이식형 제세동기라고 부르는 이 장치는 환자의 심장박동을 계속 점검한다. 심장박동이 멈췄다는 것을 알려주면 자동적으로 충격을 주어서 정상박동으로 돌아가게 한다. 심장외과 의사는 환자의 가슴 안에 그 장치를 넣은 후에 다시 가슴을 봉합하기 전에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시험해야 한다. 심장병동 간호사 케이시 밀러는 10년 전에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임사체험을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연구했다. 환자가 마취해서 깨어날 때마다 나는 심장마비 환자들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 새로운 전쟁적인 미다졸라마 효과를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환자를 졸리게 해서 불안을 줄여주려고 수술 전에 환자에게 주사는 진정제다. 보통 환자가 수술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다졸라마를 사용한다. 심장에 고통스러운 충격을 주었던 기억을 줄이려는 게 목표라면 이 진정제가 제격이다. 그러나 심장이 정지했을 때 유체 이탈을 했던 기억을 탐구하는 게 목표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환자가 수술받기는 더 쉬워지지만 환자가 있을지도 모를 경험을 되살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심장마비를 유발한 환자 50명을 관찰한 이 연구에서 수술 중에 임사체험이나 유체 이탈을 했다고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미다졸람 때문에 기억해내기 어렵다는 문제뿐 아니라 내 실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임사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이 참가한 학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더니 그들은 내가 진행한 연구에서 너무 순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놀라워했다. 방금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상하지 않았던 유체 이탈에 깜짝 놀랐을 텐데 왜 병실을 둘러보면서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을 찾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이 연구들이 임사체험 중에 어떤 것이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체험자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리라고 잔뜩 기대했다. 확실한 답을 찾으려면 이런 연구가 실패한 일은 가볍게 말하자면 실망스러웠다. 내 어느 회의자이자는 임사체험 중에
몸에서 분리되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계속 속삭였다. 팔을 헛떡거리는 외과 의사의 이상한 습관에 대해 몇몇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들은 엘 설리반이 직접 보도고 성공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연구에서 700명 정도 유치했던 체험자 중에서 28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감각의 범위를 뛰어넘어 알아차리게 엿두고 전한다. 무의식 상태일 때 보고 들었다는 체험자들의 이야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데는 어린 시절의 믿음이 흔들렸다. 내 넥타이의 얼굴을 보았다는 홀리어 말은 분명 나의 평소 인식 체계와는 어긋났지만 한 가지 일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알아차릴 수 없었던 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홀리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과학자이자 인류학자 찰스 화이트 헤드 말처럼 사람들은 이상한 것들은 보통 카페에 밑으로 쓸어 넣으려고 한다. 너무 많아져서 과거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상황에 보고 그렇다는 체험자들의 말에 이성적인 과학자라면 당황할 만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내 세계관 안의 각오는 넘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나 역시 그랬다. 이렇게 더욱더 이상한 임사 체험과 특징을 접하면 주춤한다. 실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해져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서는 그들이 보고 들었다는 일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언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면담한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데다가 임사 체험으로 받은 영향이 너무 커서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임사 체험을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기 몸을 천장에서 내려다 본 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론을 찾아내야 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 문제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